6일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 격전지로 총출동해 표심 공략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천 얘기 좀 하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일정을 다 취소하고 오후에 있을 TV 토론 녹화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략 수정으로 봐야 됩니까? 전략 수정까지는 조금 표현이 과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초반에 낙승하리라는 예상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차범위 내로도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은 양당 후보들이 공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의 낙승 분위기는 분명히 아닌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민주당의 최근 하락세, 그다음에 이재명 티켓 파워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게 먹힐 토양이 조금 척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딱 7일 남았잖아요. 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죠. 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전통적 지지층과 민주당에 그래도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결집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런데 뭐 총괄 선대위원장 맡아서 뭐 경기는 물론이고 경남 막 충청도 이런데 잠깐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휘젓고 다니려고 하던 것은 일정상이나 시간표상으로나 개양을 지금 선거구 상황으로나 조금 여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인천에 계속 집중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차범위 내에서의 접전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재명 전 지사의 경우에는 아마 선거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대선 때와 유사한 그 선거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선거 행보가 지지율 제고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가 이제 객관적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재명 후보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겠죠. 따라서 전략 수정이라는 것은 사실 별게 없죠. 뭐 공약 수정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행보할 때 언행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과연 총괄선대위원장직을 계속 맡을 것인지 여부와 관련돼서 개항을 주민들의 생각은 그거거든요. 어쨌든 경기도에 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개항으로 오셨기 때문에 행간에 있던 것처럼 손쉬운 지역으로 왔다라는 그 외관을 작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어요. 그것을 불식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개항을에 매진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선거 전략을 수정한다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총괄 선대위원장직에 대한 고민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전략적인 수정이 약간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맞는 일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예.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근데 남은 일주일 만에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네. 그리고 대선과 지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잖아요. 그런데 성격은 대선의 연장전 제2라운드라고 하니 그 자리매김하기가 애매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지금 뭐 개양을 해 국회의원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나온 건 사실 아닌데 개양을 분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적 지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번 것을 재기의 발판으로만 삼으려는 것, 그다음에 개양과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듯한 주요 발언은 그분들에게 달갑지 않은 것이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개양을 제2의 성남 판교처럼 만들어드리겠다 이랬거든요. 판교를 만든 건 뭐 이재명 지사보다는 훨씬 그 앞에 계획된 거고 손학규 지사가 열심히 뛴 건 했지만 어쨌거나 성남과 경기에 대해서 이재명 전 지사는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제2의 뭘 만들겠다는 것을 기호 1번 후보가 하는 것은 그닥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항을 분들이 과연 그것을 정말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계시는지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너무 때로 몰려다니면서 대선 후보가 움직이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는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 면에서 보면 다소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개항을에 대한
만약에 거기서 붙는다면 그럼 원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본인이 원해서 맡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선 끝난 이후에 바로 있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직은 상당히 위험한 직책이거든요. 질 확률이 높은 선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만약에 총괄선대위원장직까지 던져놓는 명분이 생긴다면 본인은 상당히 앞으로의 당권을 위한 행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가정. 그러면 당대표, 내가 당대표를 맡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 있고 흐트러져 있는 민주당을 복원시켜서 다음번 큰 선거, 뭐 2년 후에 총선, 그리고 3년 후에 대선이 되겠죠. 그때 준비해서 환골 탈퇴시키겠다라고 말하기엔 좀 체면이 안 쓰는 스코어고요. 자기 선거구가 급해지니까 총괄선대위원장 잠시 내려놓을게요. 우선 저부터 당선을 해야 이 얘기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거든요, 사실. 네. 아무튼 좀 최대의 관심이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이익을 떠나서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것이 수도권 또는 기호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적으로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인천에 계시던 분이 서울시장 나갔는데 네. 인천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그러면 이미 인천은 발전적 지체가 돼 있다라고 또는 계약은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타격을 입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대장동과 관련돼서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들을 계속 하게 되면 김동연 후보가 또 경기지사 선거에서 타격을 입고 그다음에 본인의 저런 행보에 따라서 인천 시장, 박남춘 시장이 또 타격을 입고 이러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행보에 불구하고 전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총괄선대위원장직과 관련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죠. 네. 국민의힘의 탁월한 전략가이신 윤 부위원장의 코치를 그 대체로 동의가 되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을 조기에 투입한 건 맞잖아요. 네. 뭐 본인이 원했던 옆에서 호출이 왔든 그때 그렸던 그림과 많이 어긋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뭘 확 바꿔버리면 정말 쫓기는 거고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이 직전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선 후보였죠. 그 정치적 위상 같은 걸 생각하면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예. 그런데 이대로 지금껏 해왔던 대로 위원 총괄과 자기 선거를 두 개로 함께 하기에는 조금 쫓기는 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정말 이번에 인천에서 진다면 당대표는커녕 당대표 하겠다고 나서기가 좀 애매합니다. 게다가 본인의 정치적 생명에도 상당히 짙은 먹구름이 끼어쳐지는 확실해요. 어제 무슨 거리 유세에서 본인이 무슨 제스처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뭐 농담 비슷하게 얼버무리긴 했겠지만 그래서 선택지가 넓지는 않은데 다급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 윤 후보가 맹추격하고 선거 현지 분위기도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선 가능성 쪽에서는 조금은 이재명 후보에게 아직은 더 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럼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당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당내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요새. 왜냐하면 서로 싸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박지원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했어요. 그런데 오늘 비공개로 또 회의를 바꿨는데 그 안에서 고성이 들렸다고 해요. 이게 지도부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좀 상의 좀 하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당 밖에서 다른 당에서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우리 주식회사로 얘기하면 각자 대표가 있고 공동 대표가 있는데 각자 대표는 본인 스스로 혼자 하더라도 법적 효과가 주어지는 거고 공동 대표는 반드시 같이 해야지만 법적 효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저 직책이 국민한테 비춰지기를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그러니까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저렇게 전면에 역할을 하도록 맡겨놓은 것이 어떤 의미냐. 먼저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과라는 것은 사실은 꼭 같이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사과를 만약에 한 분이 했는데 다른 분이 그거 사과 당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개인적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과한 것에 대한 의미 퇴색에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국민한테 굉장한 신뢰거든요. 또는 선거 전략상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저렇게 혼자 사과를 했겠느냐. 일단 첫 번째는 당내에서 저렇게 사과를 해야지만 됨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라도 국민적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저렇게 살신성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분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9일 지방선거 이후에도 본인이 책임 있게 당을 바꿔나가겠다. 그러면 다소 당권 내지 지도부에 대한 앞으로 계속 행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따라서 국내심의 이준석 대표처럼 청년의 일원으로서 당을 한번 바꿔서 진정한 야당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또 거창한 포부를 조금 밝힌 거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의 행보라기보다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행보로 보인다. 따라서 선거 전략상 이번 선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이번 선거를 위해서 대증적 요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서 이건 맞지 않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서 당을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본인의 어떤 포부를 밝힌 게 아닌가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이 팬덤 예. 정당을 없애겠다라는 네. 부분하고 86 용태론 하겠다라는 예.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도부에서는 다 그거 아닌데라는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또 기존의 송영길 대표도 86 용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정치적 발언을 하고 당내외로 파장을 던지리라고는 영입했던 측에서도 미처 생각은 못했고 본인도 이렇게까지 내가 활발하게 할까? 글쎄요. 본인의 머릿속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당내에서 좀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난맥상 같고요. 방금 박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핵심이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비대위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이고 그것은 상시적 체제가 아니라 몇 개월간 무슨 위기 때 뭐 상황이 발생해서 그걸 수습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자 존재 이유잖아요. 비대위는 그러니까 간단하고 명료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번 비대위는 선거 패배 이후로 8월 전당대회까지 5달 동안 존치하기로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당의 정체성과 노선에 대해서 박 위원장이 어제도 말했고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비대위 처음에 선거 진 직후에 했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는 긴 안목으로 복귀하고 검토는 하되 일단 이번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자. 그랬는데 2달 가까이 물론 국회 그 검찰 수사권 축소법 처리 이런 것에 매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진 감은 있습니다만 뒤늦게 이런 게 나오니까 지금 안팎에서 무질서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난맥상이다 이런 말도 나온거든요. 팬덤 정치는 지향할 바가 못 된다.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 저는 이 말은 민주당 비대위건 상시체제이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는 암흑의 보유국이다. 또는 누구야 누구 마음대로 해. 이런 것들이 강력한 팬덤을 통해서 지지를 확실히 보내겠다는 의지 표현도 되지만 중립지대에 계시거나 별로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고깝게 보일 수 있고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86의 아름다운 퇴장을 또 박지현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일률적이고 일괄적인 퇴진은 아름다운 퇴장은 아닐 겁니다. 그건 아마 강제적 퇴출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586이라고 통칭되는 세대가 이 나라 한국 민주화와 현대사에서 끼친 공과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차분한 검토와 함께 개혁성, 투명성 이런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겠죠. 거기에 현격히 미달되는 분이거나 훼손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공천 과정 같은 걸 통해서 퇴출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586들이 물리적으로 이제 60세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앞에 6자로 시작하니까 이제 물러나 주어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함의를 획득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 다만 송영길 대표 등등 해서 뭐 김영춘 또 최재성 몇 분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퇴진, 송영길 대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에 담긴 것을 586 전체가 한번 자기들 예전에도
중요한 회의 있을 때다 전대협 출신들 회의하고 그랬어요. 저는 회합을 해서 국민들께 어떤 분명한 메시지도 드리고 자체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박지원 위원장 때문에 요즘은 이른바 개딸들도 균열이 좀 되고 그룹별로 나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창조적인 고통으로 보기에 너무 길어지면 산후통이 아니라 그렇게 길어지면은 비대위 이후에 8월 이후 새 민주당 체제에도 상당한 짐을 넘겨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 586 얘기가 왜 나왔나 저도 고민을 해봤더니 지금 선거 586 중에 대표적인 주자인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 얘기를 왜 할 수밖에 없었냐.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586 이제 용퇴하자라고 하면서 젊은 세대한테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세대한테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사퇴한 그 개항 의뢰 누가 갔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갔어요. 이런 양상들을 보면서 청년을 대변하고 청년의 민심을 끌어와야 될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선거 주자를 지켜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대책위원장이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난맥상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아까 잠시 앞서 얘기를 했지만 박지원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하지만 또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인 정치를 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과를 보통 하게 된다고 한다면 몇몇의 의원들과 함께 나오던가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나왔단 말이죠. 즉 위원장인데 본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느냐. 여의도 정치 문법엔 또 안 맞는 부분인데 이건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지금 박지원 위원장 빼고 나머지 비대위원이거나 민주당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업적 정치인이고 여의도 문법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는 분들이니까 둘 사이에는 통역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통역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고 공동 비대위원장 한 사람은 윤호중이고 한 사람은 박지원이잖아요. 저는 오늘 같은 그리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방송에서 갑자기 저 오늘 10시쯤 뭐 기자회견 어제 하겠다고. 아침이었죠. 네, 그랬죠. 무슨 CBS인가 거기 나가가지고 그것도 좀 즉흥적이긴 했는데 진정성을 구하고 널리 알리고 읍소하는 의미의 사과라면 뭐 그닥 나쁠 것이야 없겠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가 무슨 젊은 청년 당원 그룹의 대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성격으로 영입은 됐지만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내부의 컨센서스를 모아가는 과정은 좀 필요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즉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연거푸하다 보니까 뭐 내부 총질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안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적정한 수위 조절을 해서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의 명의로 무슨 정리된 것을 발언하면 훨씬 좋았겠지만 박지원 위원장은 그렇지 않았던 점에서 본인 의혹이 강했던 건 사실인데요. 저걸 개인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격하해버리면 함께 누워서 뭐 뱉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박지원 위원장의 일련의 행동을 두고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거잖아요.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으면 어떻게 보면 전면에 이제 그 역할을 맡긴 건데 역할을 맡기면서 권한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사과할 권리 내지 사과할 자유조차 안 주는 비대위원장의 직책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선거 전략상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런 다양한 의견 중에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대응하는 자세가 저는 사실 상당히 후진적이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말을 했든 안 했든 틀린 얘기는 안 한 거잖아요. 이전에 박안주 위원에 대한 그 대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박안주 위원의 그때 대응은 공동으로 나와서 두 분 다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강성 지지자들 마음만 얻을 것이냐 아니면 민심을 얻을 것이냐 이런 아주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역할을 맡긴 공동 비대위원장이 저런 사과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런 행보를 한단 말이죠. 좀 납득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 국민의힘, 민주당도 좀 답답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질서정연하게 모든 게 착착 잘 돌아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이준석 대표 성상납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위원회 회부했는데 그건 선거 뒤로 하겠다고 일단 미뤄놓은 거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매우 다른 목소리를 그냥 양쪽에서 막 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민주당의 담백성이 자꾸 더 도드라지게 말하니까 네. 답답한 점은 있을 겁니다.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이건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정책 방향의 이런 거 또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니까. 그런데 뭔가 잘못해서 국민께 사과를 했고 지금 이 사과가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사과했을 때 이 사과는 보편적이라고 봤을 거예요, 평가가. 그런데 본인에 대한 뭐 당내에서 이제 당신 왜 그러냐라고 당내 비공개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그 사과에 대해서 저격하는 발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4.7 보궐선거에 패하고 나서 공통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대선 때도 사과를 했어요. 그 이번에 또 사과하면서 민심을 얻겠다고 하는 본인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적인 저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니까 아마 본인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다음부터는 진행될 텐데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이제 법무부가 인사검증 맡게 됐습니다. 예. 이 인사검증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이거 권한 밖의 일이다. 예.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내용 안에 있는 개정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법무장관이 한동훈 일 때문에 필요 없는 오해를 받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기능을 민정수석실 없애고 나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인사 추천한 사람이 자기 손으로 추천해놓고 자기 손으로 검증까지 하면은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양쪽에서 별도 채널로 움직여지는 게 맞는데 지금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면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정원에도 가능하면 저 검증 자료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채널로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무부에다가 검증까지 시킨다? 그러면 개인정보 들여다보는 것 등등등 이게 최소한 법적으로 이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쪽은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초대 법무장관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무부가 장차관 등 주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까지도 개입하게 되는 게 되는데 그럼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권한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는 정부는 충분히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었던 권한을 떼어서 법무장관 산하에 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빼고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일단은 제도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참모잖아요. 그러니까 참모의 의견이라는 게 대통령 의견에 거의 종속되겠죠.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하는 검증보다 법무장관실에서 하는 검증이 좀 더 체계적인 건 맞습니다. 따라서 저 부분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넣기 때문에 저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증과 추천과 평가를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은 인사기획관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검증은 법무장관의 뭐 검증 담당관이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검증 보고서만 꾸며서 올리는 거고 이 검증 보고서를 보고 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또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고 위법이냐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상의 법무부 업무 범위에 뭐 그밖에 법무부에 관한 사항 이러니까 인사검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정부조직법상의 인사혁신처장이 위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임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도 위법인가요? 아니거든요. 따라서 모법인 그 정부조직법이 모법이 정부조직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까먹었는데 국가공무원법. 네. 국가공무원법에서 인사혁신처장이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게끔 돼 있고요. 그 권한을 위탁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의 업무가 무한정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아무 정보나 이게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수집 범위가. 따라서 이 부분은 남용될 위험이 보다 적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아는 사람이 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부실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부실 검증의 위험은 사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검증 기관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그냥 맡겨두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 이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회의장이 이제 김진표 의원을 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법사위원장 주지 않으면 국회의장 달라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 같이 이렇게 원구성 협상을 하잖아요. 이게 29일 날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5일 전에는 국회의장이 선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은 3일 전에 선출되게 됐지만 보통 같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기에서 국회의장은 당연히 다수당이 가져가게 되면 그 국회의장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 내 견제 수단인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이제 여당이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근데 이 합의를 좀 깨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그 합의대로 국회법 개정돼서 다 해놨더니 본인들은 다 먹어놓고 그다음에 너 먹지 마 이런 꼴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국회의장 새로 국회의장 되신 분께서 그렇게 하실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장의 중립적인 권한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직은 다른 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악유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민주당에서 목리를 부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뭐 국회 관리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회의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작년 7월에 국힘에게 하반기 법사위원장 넘겨주겠다고 해놓았던 게 지금 발목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꾼다겠는데. 그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였죠. 그랬죠. 지금 비대위원장인. 저는 그때 합의 정신을 그래도 지키는 게 페어플레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국힘이 깜짝 놀라게 다 막 뒤엎어버리고 그런 점은 있지만 너희들이 그랬으니 이번에 또 그렇게 되면 무한 끝이 없이 돌아가는 거고요. 합의는 지켜주되 숫자의 힘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전략과 방향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